안녕하세요. 남의 것을 탐하려던 자를 처참하게 응징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어른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눈독 들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들이었고요. 뻔뻔하고도 염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전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요즘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제 이야기 들으시고 속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경기도권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셨어요. 호텔 두 채를 운영하셨는데 이건 정말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궈온 성과랍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는데요.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게 바로 호텔을 운영하시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결국엔 이뤄내신 거였어요. 아빠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셨다며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평생을 일하셨답니다. 엄마는 절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셨고 4년 후엔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저희 집엔 큰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남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남동생이 심장 결손이 여러 곳에 있어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동생이 입원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앉아 놀았던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병실에서 나오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을 하셨죠. 우리 정이 아빠 많이 기다렸지? 얼른 집에 가자. 엄마는? 엄만 집에 안 가? 정우는 안 가? 엄마랑 정우는 오늘 여기서 자야 돼. 내일 아빠랑 또 오자. 엄마 아빠는 늘 저에겐 밝게 웃으며 말하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 앞에서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생이 그렇게나 크게 아픈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몇 번의 수술 끝에 동생이 좀 건강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 동생들과는 다르게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지 못했지만 동생은 늘 얌전히 제 옆에서 제가 하는 걸 구경하고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전 동생이 웃는 모습이 좋아 더 열심히 옆에서 놀곤 했고요. 자, 정우야, 이거 봐봐라. 누나 그림 잘 그리지? 누나가 정우 너 그려줄게. 그 후로 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은 늘 엄마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들어오면 동생은 누나 하면서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곤 했고요.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동생이 그 다음엔 유치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이 수술받고 나서 건강을 찾으면 이젠 유치원에도 보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마지막일 거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심장병 수술을 또다시 한번 받아야 했던 남동생은 수술을 받고 나서 그만 합병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동생이 결국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땐 저도 고작 9살이라 죽음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장례식장에서 목 놓고 우는 엄마 아빠를 보며 따라서 울 뿐이었죠. 정우야, 이렇게 가면 엄마는 어떡해.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때 처음 부모님이 통곡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크게 슬퍼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생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겨우 몇 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나 아마 그때부터 남동생 얘기를 가족끼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남동생과 이별은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사건들을 겪으며 아빠는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셨답니다. 특히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셔서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엄마 저의 건강을 살펴보시곤 했죠. 남들은 학교에 엄마가 보통 데려다주고 데리러 온다는데 전 아빠가 항상 데리러 오시곤 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도 아빠 늘 절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교할 때면 아빠 둘이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호텔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요즘은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 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해주셨죠. 어린 제가 이해를 하는지 마는지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고 그저 아빠의 일과와 일상을 늘 저에게 허물없이 다 보여주셨죠. 그런 아빠의 말을 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너무나도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면서도 가족들에게도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는 그런 아빠가 전 이상형이었어요. 늘 저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었네요. 제가 힘들고 괴로우면 저희 부모님이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전 아빠가 평생 일권 호텔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호텔 경영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엔 아빠 호텔에서 취업을 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사원부터 시작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별의 일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오전에 퇴실을 하고 나간 방을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주 경악을 하면서 뛰쳐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담당님, 저기 객실 한 번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거 청소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완전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래놓고서 그냥 퇴실한 거예요? 얼른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객실을 보고선 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투숙객 기술을 진탕 먹고선 객실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 온통 뒤범벅을 해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그 방은 다음 투숙객을 아예 받지도 못했죠. 사실 이런 일은 그다지 큰 일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정말 좋은 손님들 덕분이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한 손님이 퇴실하면서 호텔 쪽에 선물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비싼 다가 선물 세트였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며 활짝 웃으시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서 정말 감동을 한 적도 있답니다. 혹시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그때도 왔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국내 여행하면서요.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 마지막 여행일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때 룸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편하게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여행이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여기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요 근처 올 일이 있어서 여기 예약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직원분들끼리 나눠두세요. 저희 호텔에 묵으면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며 전 아빠가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호텔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셨죠. 매일 새벽부터 달리기를 하시고 5km, 10km 마라톤도 나가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메달을 따오시기도 했더라고요. 정이야, 이거 봐라. 오늘 이 아빠 마라톤 나가서 완주 메달 받았다. 대단하지? 이것 봐. 아예 아빠도 이렇게 메달 따는데 너도 얼른 운동 시작하라니까. 와, 아빠 진짜 대단하다.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던데 어떻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 아빠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냅둬. 이 아빤
달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대잖아. 아주 무병장수 100살까지 거뜬히 살겠어. 그럼 난 100살? 아니야, 100살 넘어서도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정이 나중에 아이 낳고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도 살아야지. 그런 아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 것도 아님에도 아빤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저를 오로지 믿고 지지해 주셨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아빤 저와 남편을 부르시곤 깜짝 선언을 하셨답니다. 바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엔 자식이라곤 정이 한 명뿐일세. 난 우리 정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자네도 이젠 우리 집안 식구니 자네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혼집 마련해 줄 테니까 둘이서 어떻게든 오순도순 잘 살아봐.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이랑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싸울 데가 어디 있겠는가. 다투더라도 서로 잘 얘기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걸세.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저흰 시내 중심가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회계사였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남편과 여동생 둘이 있었고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지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은 너무 소탈하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가끔씩 시댁에서 하는 곱창집에 가서 도와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오늘은 일이 아주 수월하고 편하네. 정이야, 고맙다. 네 덕에 오늘 하나도 안 힘들어. 일하는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일하게 돼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좀 도와야죠. 얼른 일 마무리하고 저희도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님. 그래, 오늘은 이 시애미가 맛있는 거 사주마. 다음엔 우리 쉬는 날에 와. 그래야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밥 먹고 가지. 그렇게 늘 절 반겨주고 좋아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결혼 초반엔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도 운동을 좋아해 저희 아빠와 같이 마라톤도 나가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을 간 적도 있었답니다. 이야, 배서방 피칭 하나 정말 잘하는구만. 난 솔직히 캠핑은 잘 못하는데 배서방 하는 거 보니 이거 예사 실력이 아닌데?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그냥 곁눈질로 눈치껏 하는 거죠, 뭐. 아버님, 여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슬 살짝 맺혔을 때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아침엔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그래, 그래. 내가 배서방 덕에 새로운 거 많이 해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도 잘하며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갔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 남편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신우가 정말 망난이나 따로 없었거든요. 좀 별났습니다. 명절처럼 휴일이 길 때면 이상하게 시댁엔 안 가고 늘 저희 집에 찾아오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많고 그러니까 쇼핑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다 꼭 저희 집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오면 술에 취해 아주 예의를 밥 말아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머리 아파. 언니, 라면 좀 끓여와봐요. 라면에 술 한잔 해야지. 아가씨, 그냥 들어가 자세요. 시간 늦었어요. 왜요? 술 없어요? 하긴, 여긴 집에 술 마시는 사람 없지? 그럼 언니, 소주나 맥주 좀 사와봐요. 예? 지금 누구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 넘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요, 얼른.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오빠, 언니 나한테 화내, 오빠.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이 신우는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버릇없이 구는데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대로 맘먹고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주기도 했네요. 이거 안 되겠네. 아가씨, 계급장 다 떼고 말할게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아. 알어? 근데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어?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릴래?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애처럼 그따로 굴 거면 여기 오지 마. 난 그런 예의 없는 사람하곤 대면 안 하니까. 뭐라고요? 새언니. 새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또 네가 신우라고 대접받기 원하면 쌍방간에 예의 좀 차리자고. 그거 아니면 나도 얄짤 없어. 오빠, 새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야, 그러니까 왜 새언니한테 까불어? 너보다 윗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오빠 집에 쳐들어오면 그때 네 오빠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냐? 그렇게 버릇없던 신우도 제대로 혼내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우는 저한테 제대로 시집살이를 하려고 일부러 저랬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을 했는데 다행히 그 후로 신우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막내 신우는 공무원에다가 착실하고 성격도 착하고 유순한데 둘째 신우는 30살 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도 다녔다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시댁에서도 그런 둘째 신우를 제대로 잡는 저에게 잘했다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아들 1명을 낳았고 저와 남편 둘 다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점점 흘러갈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이 크면서 아빠를 찾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남편은 늘 바쁘다며 퇴근 후에도 아들 얼굴도 잘 안 보고 쉬는 날에도 약속이 있다며 본인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아들을 뿌리치고 나가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남편과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유준이가 당신하고 놀고 싶어서 당신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매주 그렇게 밖으로 놔둬라.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이, 뭐 난 밖으로 놔두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회계사라고 해도 나도 영업 뒤야 먹고 산다고. 나도 다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논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매주는 심했지. 평일엔 일한다 힘들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주말마다 가족이랑 시간을 1시간도 안 보낸다는 게 말이나 돼? 애가 크면 당신하고 놀 시간이나 있겠어? 지금 애랑 시간을 보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당신이 엄마니까 애를 봐야지. 난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오잖아. 당신 아빠 회사에서 일하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 심정을 잘 모르는 거야. 사회생활은 정글이라고, 정글.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도 저 역시 다른 사원들이랑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뭐가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건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남편에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만 바뀐 거였으면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시댁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이것저것 챙겼던 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명절이고 생신이고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리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던 분들이 점점 갈수록 금액이 적다, 부족하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시모생신에 명품 지갑에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서 드렸는데 그걸 보고선 둘째 신우랑 시모가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새언니,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꼴랑 이거 준비한 거예요? 요즘 이 브랜드 누가 쓴다고. 아휴, 언니 좀 센스가 없다. 아유, 됐다. 뭐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 왜 엄마? 저번에 엄마가 그렇게 사고 싶다던 밍크 코트. 그거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새언니 그거 여러 번 들어놓고선 이걸 사온 거예요? 와, 진짜 센스가. 됐어. 아유, 내 팔째 무슨 밍크 코트야. 어머마, 괜찮다. 이걸로도 충분하지 뭐. 옆집 영어 엄마 며느리가 밍크 코트에 목도리까지 해줬다던데 그거나 구경하지 뭐. 제 앞에서 바로 비꼬면서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당장 그 물건들을 회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막내 신우만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뭐야, 언니랑 엄마 왜 그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몰라? 요즘 이거 찾는 사람 엄청 많아. 언니랑 엄마가 더 센스가 없구만 뭘. 새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걸 사왔어요? 거기다가 용돈까지. 와, 새언니 진짜 대박이다. 나라면 이런 얘기 듣고 그냥 가지고 가겠어요. 언니,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아, 왜? 뭘 가지고 가? 엄마 얼른 챙겨. 아유, 그래. 뭘 도로 가지고 가고 그러니. 고맙다, 에미야. 좋은 거 선물해줘서 고맙구나. 이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하면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식구 챙기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팍팍한 살림도 아니고 좀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네 집은 넉넉하고 여유롭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 이왕이면 좀 좋게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1년에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 배려해주는 거 몰라? 당신도 너무 당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할 말 못할 말 당신처럼 편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오히려 우리 집 식구들이 눈치 보지.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정마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건 결혼 6년 차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평소보다 거의 3배는 더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역을 살펴보니 사용한 것이 모두 시댁 근처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카드 엄마한테 드렸어. 엄마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 하나 드렸어. 뭐? 아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드리면 어떡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그 정도 감당 못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 이번에 월급도 올랐잖아. 안 그래도 살림 넉넉했는데 당신 월급까지 올랐으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 월급 오른 걸로 왜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돼? 뭐? 와, 당신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그럼 우리 집은 뭐 남이야? 우리 집이 힘들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무튼 당분간 엄마가 카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모에게 카드를 줬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시부께서 저희 집에 가져다 줄 게 있다며 오신 적이 있었는데 못 보던 고급 SUV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차를 바꾸고 싶다고 노래 부르시긴 했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차를 바꾸셨나 싶어 제가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혀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이거 한국이가 해준 건데? 아니 이번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더니만 몇백만 원을 달라 하지 뭐냐. 그 돈이면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새 차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한국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사주겠다고 하더구나. 네? 저희 남편이요? 남편이 이 차를 사드렸다고요? 그래, 넌 몰랐니? 너한테 아직 말을 안 했나 보구나. 아무튼 간에 고맙다. 내가 아주 잘 타고 다니마. 니들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면 좋을 거 아니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나도 편안하고 좋더구나. 그래, 그럼 가보마. 그러더니 쌩하니 차를 타고 가버리는 시부를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열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것도 또 뭐가 대수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빠한테 털어놨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저 껄껄 웃으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우리 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사이가 선을 넘었네. 그치 아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몰라.
내 돈을 마치 공용 돈처럼 생각한다니까?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아빠. 정이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뭐 너무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요즘 세상에 한번 갔다 오는 거 흠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들 그렇게 탐을 낸다니. 그니까 역시 아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그렇지만 우리 유준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잘 결정하려무나. 아빠는 우리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는다. 우리 딸은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어떤 선택이든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아빠의 든든한 응원으로 저도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정말 믿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외근을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었던 저에게 호텔에서 급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아빠가 로비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날도 아빠는 평소처럼 호텔 로비를 한 바퀴 돌며 직원들도 격려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리시더니 숨이 차다며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빠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서 병원으로 향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아빠의 병명은 폐색전증이었어요. 70 넘고서도 마라톤에 나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선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노화로 혈관 건강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빠는 호텔 리모델링을 알아보시며 여기저기 지방도 직접 가서 둘러보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셨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았던 모양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런 아빠의 이별은 저와 엄마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도 못 차리고 내내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조문객들은 갑작스런 아빠의 소식에 다들 눈물을 흘리셨고 같이 슬퍼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 내내 한쪽에서 자리를 차지해 그냥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정신이 없어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내 시누이만이 절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죠. 언니 밥은 좀 먹었어요? 이러다가 언니도 쓰러져요. 제가 사돈 어른 살필 테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요. 이러다 언니까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가씨,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 우리 아빠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 언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돈 어르신 잘 보내드리려면 언니가 힘을 내야 돼요. 그렇게 막내 씨는 장례식 내내 제 곁에서 살뜰히 저와 엄마를 돌봐주었고 그 덕분에 저흰 아빠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답니다. 통곡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는 남동생 곁에서 잠들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정말 탈진을 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전 엄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동네에서도 인고 부부로 소문났던 엄마가 갑작스런 아빠와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 있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슬쩍 남편에게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엄마 곁에서 우리가 살거나 그러면 어떨까? 아니, 당신이 안 내키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뭐 그건 차차 얘기해보자. 일단 장모님이랑 마음 잘 추스르고 있어.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의논할 얘기가 있다며 잠깐 집으로 와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제가 꺼냈던 얘기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향했더니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둘째 신우까지 모두 와 있더라고요. 왔니?
그래, 사돈댁은 좀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세요. 근데 어떻게 다 여기 모이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너랑 이래저래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네가 친정에 가 있는다고 해서 여태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한국이가 너랑 긴히 상의할 얘기가 있다지 뭐냐. 그래서 우리도 왔지 뭐.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때 전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들어보니까 네가 네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 그랬다며? 그래, 뭐 잘 생각했다. 네 엄마 이제 혼자인데 자식이라곤 또 너 하나뿐이니 네가 가서 모실 수도 있지 뭐. 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엄마한테도 여쭤본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 그래 뭐 여기서 얘기하면서 의논해보자. 다른 것보다 너희 아빠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우리도 고민이라 너랑 의논하려고 불렀다. 네? 뭐라고요? 저희 아빠 지분을 왜 의논한다고 하시는 거죠? 어? 예, 당연히 의논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사위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벙쪄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남편도 시모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여보, 내가 사위인데 사위도 자식이니까 지분이 있지. 내가 회계사잖아. 내가 지분 정리 확실하게 해줄게. 당신 요즘 정신도 없고 마음 추스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정리하겠어. 나한테 맡겨. 내가 싹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그래, 너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뒀다. 우리 아들이 그걸 다 해준다잖니. 일단은 니네 아빠 재산 목록 좀 알려다오. 그걸 처분하고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봐야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젠 정리 좀 해야 돼. 물론 장인어른 그렇게 가신 건 안타까운데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아. 당신 입장에선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일찍 정리하고 그러는 게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재산을 왜 당신하고 거기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나누냐고.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재산을 왜 시댁 식구들과 나눠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자리에선 오로지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모든 식구들이 깔깔 웃으며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유,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당연히 우리하고 나눠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얘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네. 정이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일단은 사돈께서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호텔 한 채는 드리고 한 채는 우리가 운영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한국이가 그냥 거길 운영해도 괜찮고. 아니 왜? 난 솔직히 거기보단 다른 지역이 좀 더 낫더만. 내가 또 봐둔 곳이 있어. 우리도 언제까지 곱창집 운영할 거야? 이젠 은퇴도 해야지. 난 펜션이 운영하고 싶더라고. 지분 뜯어가지고 처분해서 좀 한적한 곳에 펜션 지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노후 살면 되잖아. 한두 동 정도만 마련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어머, 당신은 그런 생각도 다 했어? 하여가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당신은. 그래, 애미야. 우리 아들이 사위니까 지분도 있고 우리도 아들 부모니까 우리 지분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네 신우도 네 남편 동생이니까 좀 떼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우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재산 다 갖고서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어. 한국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 넌 걱정하지 말고 그저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 언니. 난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차 한 대만 사주면 돼. 언니네 아빠 평생 호텔 운영하면서 재산도 꽤나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차 한 대만 사달라고 하는 거면 엄청 소박하지 뭐. 안 그래요? 저는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고서 절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으니 이때다 싶어 후루룩 저희 집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내가 딱 느껴지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그 앞에서 풋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시댁 식구들은 제가 동일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유, 그렇게 웃으면서 좋게 좋게 우리 정리하면 얼마나 좋니. 애미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어.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그래,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지. 그 집도 큰데 니들 들어가서 살면 될 거고. 여기 집은 우리가 들어와 살면 되겠구나. 오, 그러네. 괜히 집 처분하지 말고 우리 집 처분해서 우리가 들어와 살면 되겠네. 역시 엄마 똑똑하다, 똑똑해. 새언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보, 그럼 동의한 거지? 그럼 그렇게 알고 내가 정리한다.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지금 다들 날 바보로 하는 거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뭐, 갑자기? 야, 넌 회계사식이나 되면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라고 그럴 줄 알았어? 와, 당신 진짜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그러자 분위기를 파악한 시모가 당황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뭐, 야? 어디서 함부로 남편한테 야라고 해? 너 지금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돼 정신을 놨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는. 우리가 뭐 우리 좋다고 그러냐? 너 편하라고 네 상황 봐주는 거잖아. 네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뭐라고요? 예의요? 지금 예의 없는 게 누군데 저한테 예의를 운운하세요? 저희 아빠가 평생 이룬 재산에 당신들이 무슨 지분이 있다고 이 난리냐고요? 뭐 아빠 그렇게 가신 게 그렇게 신나세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이고 지분이고 이따로 얘기 나누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아빠가 재산 중에 귀한 게 뭐가 있다고 입을 대시냐고요? 뭐?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우리가 왜 지분이 없어? 우리 아들이 니네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사이라고 가서 아양 떨고 아들 노릇하고 그러면서 너네 부모도 죽은 아들 대신 위로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어디서 지분이 없다고 해? 시모 말을 듣고서 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집에 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동안 남편이 했던 걸 하나하나 읊어줬습니다. 잘해요? 와, 이제 보니까 당신 그동안 진짜 편하게 결혼 생활했네. 잘하기 뭘 잘해? 우리 집에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아빠하고 마라톤 나간 거? 꼴랑 한 번? 뭐 용돈을 챙겨본 적이 있어? 아니면 식사 대접이라도 한 적 있어? 월급쟁이 생활 빠듯하다고 결혼 생활 내내 당신 지갑 열게 한 적 있었어? 그럼 저는요? 어머님 저는요? 저희 집 잘 산다고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제 지갑 다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전 엄청난 효부게요? 저 효부상이라도 주실 거예요? 남편에 비하면 전 시댁에 수백 배 더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럼 전 시댁 재산 지분 나눠주실 거냐고요? 뭐? 아니 뭐 우리 재산을 너한테 나눠줄 건 아니다만 그거랑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뭐가? 염치 없고 뻔뻔한 건 집안 내력인가 보네요. 저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지분 따지고 싶거들랑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네? 법대로 할 만큼 다 하시고요.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법대로? 너 어떻게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법을 운우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저는 더 이상 이 막무가내 시댁 식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거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뭐 나가? 아니 내가 왜 나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냐고.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오빠 지분 가지고 의논하겠다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참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네. 당장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저 112 부릅니다. 여기 제 집이고 제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퇴거 요구 안 들으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부를까요? 당장 불러요? 아휴, 진짜
너 그러면 네 아빠한테 불효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시댁 식구들한테 이러는지 원? 아무튼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으니 우리 니만 가보마. 좀 진정하고 생각해봐. 네 엄마도 이제 홀로 됐고 너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되겠니? 일단 우리 갈 테니까 진정 좀 해라. 결국 제가 112까지 운운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전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집으로는 올 필요 없다고 연락을 했죠. 남편은 그저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 줄 알았는지 며칠 좀 쉬라며 마치 절 배려해주는 듯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전 그날 밤 밤새도록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달을 불러 짐을 모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달이 도착했는지 전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편의 짐을 싹 다 빼서 시댁에 다 보내버렸거든요. 시모고 시부고 시누고 남편이고 쉴 새 없이 전화라길래 처음엔 좀 무시하다가 남편의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 짐을 지금 왜 여기로 보내? 지금 해보자는 거야? 당신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신이야말로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내가 알아보니까 민법 제10조에 딱 상속순위가 나와 있더라고. 당연히 사위는 거기에 없고. 알고 있니? 그런데 뭐? 지분을 운운해? 양심도 없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깔끔하게 끝내보자고. 이혼 소장도 같이 갈 테니까 잘 대비해봐. 뭐?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어? 당신이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은 그 어떤 때보다 멀쩡해. 당신 애들이 내 정신을 아주 번쩍 차리게 해줬거든. 아,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시모한테 카드 줬던 거, 시부차 뽑아줬던 거, 그리고 급여 올라도 공유 안 하고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줬던 거 싸그리 다 증거로 모아서 소송했거든? 재산 분할 참 재밌게 될 거야.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부부 재산 마음대로 멋대로 쓴 것도 이혼 사유가 되더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던데. 난 그렇게 소송했으니 똑똑한 당신도 어디 한번 대비해봐. 여보, 진짜 왜 그래? 어? 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하자고. 우리가 이미 말로 할 시긴 지난 것 같은데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할 말 있거들랑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재산 분할이고 뭐고 마음 같아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 뜯을 수 있는 만큼 위자료는 다 뜯고 재산 분할도 한 푼 양보 없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혼집은 아빠가 해준 집이고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이 이래저래 시댁에 빼돌린 재산이 많아 저한테 유리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결과 보니 거의 남편의 재산 분할을 받을 게 별로 없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권도 저에게 올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양육에 소홀했다는 것도 수많은 메시지 내역에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다시 친정으로 아이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아빠 대신에 호텔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서 나중에 전 남편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찌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유준인 잘 지내? 당신 호텔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다행이야. 실없는 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 유준인 왜 찾아? 왜? 이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보고 싶니? 참, 웃긴다. 당신 아들 그렇게 당신 찾을 땐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더니 이제 아들이 당신 안 찾으니까 이제야 보고 싶어?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요즘 진짜 힘들다.
엄마 내 카드 계속 쓰고 다니고 아버지 차 할부금도 너무 벅차고 나 진짜 미치겠어. 남는 돈도 없고 당신한테 양육비 보내고 나면 내 수중에 남는 것도 없어. 나 진짜 힘들어, 여보.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당신 딱 그 정도가 수준이 맞는가 봐. 내가 당신을 너무 올려줬었지, 그지? 송충인 솔잎을 먹고 살아야하는데 말이야. 당신 그 입노름에 놀아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뭐 떠난 버스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죠. 어쨌든 그 후로 전 엄마와 같이 호텔 운영에 열중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절 응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엄마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저와 손주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종종 웃기도 하시고 아빠 얘기도 자주 자연스럽게 꺼내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늘에 먼저 간 남동생이 혼자라 늘 신경이 쓰였는데 이젠 아빠가 같이 있을 테니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엄만 자신도 머지않아 남동생과 아빠를 만나러 갈 거라고 말하시지만 전 솔직히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부디 엄마가 제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아빠 남동생이 저를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